지금 이제 AI에 대한 전문가들은 전부 이과 베이스 아닙니까? 10년이 지나면 이게 문과로 바뀌어요. 어떤 정책적인 문제들을 양산할지, 어떤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고 인문학적인 소통을 해야지만 이걸 또 풀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한 역설인데요. 저는 비트코인을 재정의하라 그러면 지식인들의 돈이다.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변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동안 몇백억 오를 게 확실하다는 게 깨달아져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매 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쪽의 창문을 아마 폐쇄시켜버릴 거예요. 스스로 이제 완전히 망각 속으로 집어넣는 거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금융론은 극히 소수의 경제학 전공자들이 잠시하고 안 했던 거예요. 그걸 다시 공부를 시킨 게 비트코인이고,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삶을 포함한 이 우주가 중심이 있느냐라는 주제거든요. 이 세상에 만약 기준이 있고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중심에서 나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오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지혜족보 교수님 채널에 그런 글이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실용적인 투자자, 난 잘 모르겠고 비트코인 올라 안 올라, 그거에만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돈을 벌었는데 앞으로는 지식인들, 경제인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온다라는 글이었는데 사실 봐도 모르겠어요. 저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몸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 주변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비트코인을 다 놓쳤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잡았냐면 말랑말랑한 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매우 유연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라는 광고를 이제 받아들여서 뭐 돈이 된다니까 사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이미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지금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주식도 이미 지난 뭐 10년 동안 한 300배, 400배가 올랐다고 한다면 그거 아마 일반적인 투자적인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주식이 있는데 사라 그러면 아마 안 살 겁니다. 그쵸. 이미 예. 다 올랐는데 뭐. 그렇죠. 이제부터 만약에 산다면 설거지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아웃입니다.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비트코인은 지식인들의 돈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왜 지식인들의 돈이냐면 비트코인 자체도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지식인이 만든 거고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거는 그냥 혼자 딱 역사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특정 인물들로 추려지는데 그 특정 인물들이 한 10명의 어떤 소사이어티예요. 그 10명 정도 안팎의 천재적인 소사이어티가 한 10몇 년 연구해갖고 나온 거거든요. 지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지 않는 거죠. 굉장한 논리의 산물이고 이걸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적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1년 전에는 이걸 이해했던 사람들은 문과가 아니라 이과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한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양자 컴퓨터나 AI 같은 거를 문과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AI에 대한 전문가들은 전부 이과 베이스 아닙니까? 그쵸. 근데 10년이 지나면 이게 문과로 바뀌어요. 오. 왜 그러냐면 AI 그 자체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AI를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어떤 회사에 투자할 때는 중요하지만 결국 AI가 우리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올지, 어떤 정책적인 문제들을 양산할지, 어떤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풀지는 이게 인문과학이에요. 인문학적인 소통을 해야지만 이걸 또 풀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이런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새롭고 지적인 것이 나오면 처음에는 그것을 공학적이거나 이과적인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들은 액체 연료처럼 어디까지는 같이 가는데 언젠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거를 회의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뒤늦게 이거를 깨닫고 들어오는데 그들이 대부분 인문학적, 철학적 지식인들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이게 인문학적 현상이었고 왜 그러냐면 이게 기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15년 동안 살아남았고 급기야는 미국 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경쟁 국가를 제압하거나 통제하거나 대항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측면을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추론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국제 지정학이라든가 돈의 원리라든가 금융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증거가 적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해해서 추론했다기보다는 제 백그라운드가 경영학이고 경영학에서 경제
금융 이런 걸 공부해 왔던 그런 백그라운드에다 이제 사회 경력이 또 게임 회사였고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제가 비트코인을 11년 전에 발견했던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에요. 게다가 이 지식인들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불쾌하게 여기고 멀리 했었죠. 진지하게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이게 신학적인 현상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지적으로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그 전파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에서는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런데요. 바울이라는 인물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던 사람이죠. 엄청난 지식인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기독론을 딱 한번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평상시에 따라다녔던 70인의 제자들보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혼자 쓴 성경이 훨씬 더 많고요. 혼자 키운 제자가 훨씬 더 많고 혼자 오. 만든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굉장한 역설인데요.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있던 사람들이 다 힘 합쳐서 한 것보다 혼자서 예수님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한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운이 좋아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팔 거밖에 안 남은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깨달을 사람들은 여태까지 비트코인을 반대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네. 이들은 지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음. 그리고 비트코인이 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안 봤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걸 봤으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거고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비트코인 논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를 발견하게 되면 깨우치게 되고 깨우치게 되면 상상할 수 있게 되고 상상할 수 있으면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야 이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아니 그래서 뭐 지식인들이 사는데 그럼 왜 기존에 지금 잘 사서 돈 벌었던 분들 이미 평가이익 높은 분들은 왜 다 팔고 나간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돈을 버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죠. 자기가 비트코인을 깨달았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겨울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 깨달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돼버립니다. 상상력이 제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 원래 시장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투자 공식에 의하면 이미 지난 10년 동안 이게 300배 이상 올랐거든요. 10년 동안 300배 이상 오른 종목을 들어오는 투자적인 어떤 그런 개념은 없죠. 예. 그죠. 10년 동안 300배 올랐으면 그거 이제 설거지 중에 설거지 아니냐. 그렇죠. 저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그걸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깨달은 지식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바울과 같은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지적인 혁명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그 당시에 이제 성경학교 율법을 가진 성경학교에서 자란 사람이고 그런 거를 한 3, 40년 훈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3, 40년 동안 기존의 경제, 금융, 정치를 공부한 사람들만이 비트코인이 빅딩이라는 거를 진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변하면 비트코인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은 10년 전처럼 막 한 개인이 10개를 사건 100개를 살 수 있는 때는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0.1개를 사는 시대거든요. 0.1개도 1,500만 원 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0.1개를 지켜내는 거거든요. 이런 게임은 이제 지식 그룹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재정의하라 그러면 지식인들의 돈이다라고 재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텐데 그런 분들은 요번 상승장 뭐 올해가 됐든 내년가 됐든 그때 이익을 보고 이제 다 팔고 나갈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많이 아웃되겠죠. 근데 교수님은 팔면 안 된다. 더 이게 더 앞에 멀리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로 착각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 이제 시작된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월가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포함을 했고요. 미국의 법들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제도 정비가 될 거고요. 국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을지 안 모을지를 결정할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한전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중요한 전력 산업가들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시대가 왔다 그랬는데 기대만큼 가격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거나 가격은 또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지금까지 10배 이상의 수익을 본 사람들은 이제 생활 수준을 올릴 거니까 쓸 일만 남은 거죠. 이제 좀 가격 좀 오를 만큼 올랐나 좀 흔들리네 하면 이제 난 10배 벌었으니까 네. 이제 팔아서 현실을 좀 바꿔보겠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당신이 지금 1억을 투자하면 10년 후에 10배가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일반 투자자가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들어올 거예요. 그걸 이해한 사람 들어오겠지만 10배가 돼? 그러면 내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종목을 아는데 이 10년 동안 10배 되는 것보다는 1년 안에 화끈하게 두세 배 되는 게 더 낫지 않아? 해서 그런 투자 종목으로 옮겨가겠죠. 그리고 요즘 저 방산주 있어요.
무슨 뭐 조선주 이런 거, K방산. 그러니까 유혹이 심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10년 기다리기에는 네. 본인들이 투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혹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니요, 교수님은 반대로 투자를 잘하는 분들이 지금 돈을 말랑말랑한 뇌를 가진 분이 실제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빨리 투자해서. 예. 근데 이분들은 더 좋은 종목을 찾아서 떠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왜 지식인들 지금까지 비트코인 반대하고 저거 사기야 교수님을 막 이렇게 몰아붙이던 그 지식인들은 왜 이제 막 사모을 거라는 거예요? 수익률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거가 아주 묘한 매력인데 저도 비트코인을 처음부터 인정했던 건 아니란 말이죠.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저도 단정하고 공부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돈이 된다기보다는 재밌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왜 재밌냐면 이게 지적으로 굉장한 재미를 주는데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변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치면서 재미를 느끼려면 골프를 잘 쳐야 되겠죠. 그쵸. 왜 막 홀에다 컵에다가 붙여놨는데 수십 번 완복하면 재미 없어지거든요. 맞아요. 잘 쳐야 재밌죠. 이제 그린 위에서 10번 왕복해 보세요. 물론 그냥 인정으로 하지만 가까이도 못 가고 왔다 갔다 하면 다음부터 막 채를 부러뜨리거나 안 하게 됩니다. 네. 재미가 없죠. 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재미있는 현상을 정말로 재미를 느끼려면 다른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여태까지 소외되었던 엘리트 분들, 정치를 알고 경제를 알고 지정학을 아는 이 분들은 요 하나만 이게 공부가 되는데 비트코인을 경시했는데 이제 요것만 생각을 조금 바꾸면 이미 공부가 돼 있어서 엄청난 재미를 그렇죠. 느낄 거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근데 이 재미가 아니 돈 버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투자 종목이 있어요. 요즘 강남 아파트 많이 올라요. 근데도 재밌어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거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게 깨달은 사람들한테는 가격이 필연이에요. 근데 일반 투자자한테는 확률 게임 아닙니까? 어차피 확률 게임이라면 다른 종목을 선택할 텐데 네. 비트코인은 둔중하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확실하단 말이죠. 깨달은 사람 눈에 의하면 10년 동안 몇백억 오를 게 확실하다는 게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니까 그 사이에 가격이 내리건 오르건 그 사람한테는 이슈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 매 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위험 부담에 비해서 그닥 퍼포먼스가 좋진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위험이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위험은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의 문제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위험도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고 비트코인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것보다 안전한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 궁금합니다. 왜 비트코인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게 가격이 얼마 갈 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교수님? 얼마 갈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제 영상의 옛날 버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막 별소리 다 했어요. 100억 간다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1억 간다는 얘기를 만 원 할 때 하셨죠. 100배 간다고도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천장이 없다.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막 비트코인 겨울에 막 추워서 막 오들오들 떨 때 혼자 막 미친 듯이 떠듭니다.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퀘션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 알고 있었던가 아니면 베팅을 한 걸까? 이런 이제 퀘션이 있었을 텐데 저도 사실은 비트코인 투자하고 나서 반토막된 상태에서 1년 반 갈 때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힘든 걸 제가 기억을 해보면 물론 이제 가용 자산이 이제 없어가지고 다 사버렸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비트코인을 늘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도 있었지만 사실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나서는 이제 그런 고통은 없어졌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외로움보다는 이제 좀 그 좀 답답함이나 안타까움이 있었죠. 겨울만 오면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외면하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확신이 본인에게 필요한 시간이 제가 보기에 제 경우에는 3, 4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확신을 했는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고 고생을 3, 4년 정도 해야지 의미 있는 수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이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아니면 지금 드디어 제도화되니까 당분간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퍼포먼스가 좋은 건 미래에 좋을 걸 끌어온 거기 때문에 또 한동안 굉장히 지루할 거거든요. 그럴 때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확신의 문제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10년 뒤에 비트코인이 금시총을 따라가서 뭐 한 10억 정도 갈 거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이 가상세계의 돈에서 뭐 정말 30억 간다 뭐 100억 간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보실 때 이 지식인들이 이 정도는 예측 확신을 가질 거라고 하는 어떤 금액대가 좀 있으세요? 저는 10억대로 보고 있어요. 한 10년 뒤 10억. 10억대가 되면 금의 시총에 비슷해지는데 네. 제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주장했는데 10억대에서 100억 가는 게임은 전혀 다른 차원일 거예요. 10억까지는 그냥 갑니다. 비트코인은. 왜냐하면 하는 사이에 갈 거예요. 그 리듬에 따라서 오래 걸리지만
뭐 1억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만 달러 게임에서 100만 달러 게임을 가는 건데 10만 달러 터치한 지 얼마 안 됐고 10만 달러 통과하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10만 달러 터치하고 나서는 이제 20만, 30만이라는 가볍게 테스트하면서 이제 100만 달러를 향해서 가는 건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비트코인의 투자자들과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제도화되는 것과 비트코인이 희소성을 가지고 이제 되지만 100만 달러에서 이제 1000만 달러 가는 게임은 세계의 지축을 흔드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많은 은행가들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비트코인 가격을 안정시킬 거를 굉장히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이미 개인들의 돈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게 되는 거죠. 하다 보면 꾸준히 올라가는데 왜 10억에서 100억은 똑같이 10배잖아요. 그게 금이 그 가격대에서 오래 있었어요, 시총이. 그러니까 그 금의 가격이라는 게 부자연스럽거든요. 미국을 비롯한 그 은행가들이 좀 억눌렀어요, 오랫동안 금을. 근데 억눌러다 지금 다시 튀어오른 건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 기축 자산이 그 이상이 돼 버리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억눌렀던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그거예요. 돈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해도 금이 야, 금 투자가 수익률이 너무 좋다. 계속 오른다 하면은 미국 국채를 왜 사지? 금을 사고 말지.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뭐 강남 부동산 왜 사지? 금이 더 안전한데. 근데 그게 안 오르니까 이제 대체 자산으로 막 주식도 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군요. 그게 금이나 코인 같은 게 너무 올라가 버리면. 절대적인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 속도 때문에 그런 건데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제 망가지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40% 50% 폭락했을 때 세계 경제가 위축된 적 없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의 기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데 개인들만 했어. 그렇죠. 만약 근데 나스닥이 40%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날 거. 난리 나잖아요. 그죠? 네. 그거 왜 그래요? 그 주류들의 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인 스트리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장이 멈추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100억 달러까지 갔는데 50억 달러로 조정을 받아. 그럼 세계 경제가 망하겠죠. 그 질량의 문제잖아요. 질량의 문제. 네. 예. 그러면은 그렇게 덩치가 커져서 기관들 정부의 돈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오르면 그만큼 폭락도 있으니까 이걸 좀 조정하면서 관리합니다. 관리를 엄청나게 관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기해주신 서두에 얘기해주신 지식인들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소외되어 있던 이분들이 한번 딱 깨달으면 10억까지는 그냥 가는 게임이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관리하지만 떨어질 거는 없는 거네. 이 게임은 이거는 주류 자산인 거네. 너무 안전하네. 이렇게 바로 깨닫게 될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깨달음의 시간이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네.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무관심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생각의 어떤 그런 얼개를 따져보면 다 전제가 잘못된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제가 맞았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을 아는데 그 전제가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저처럼 보일 거예요. 제가 11년 전에 봤던 걸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요즘은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막 저거 뭐 이상한 자산 권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방송계에. 에이, 지난번에 살짝 조정 왔는데도 또 댓글 보면 사기꾼 소리 나와요. 그래요? 그 예전 한 1-2년 전에 비하면은 1년 전부터는 많이 달라졌고요. 그쵸. 뭐 사실 처음에 비트코인 유튜브 틀었을 때만 해도 켰을 때만 제가 비트코인 갖고 있으니까 내가 펌핑해 갖고 사람들 속이고 있다 이렇게 단순무식하게 다는 사람들 포함해서 조금 아는 친구들이 와 갖고 저한테 계속 시비를 걸었죠. 그 정도 이제 시비는 저한테 안 걸죠. 저도 교수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게 이과적인 기술적인 현상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뭐 빛보다 빠른 이런 전송 속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미국이 달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코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저는 한 2-3년 전에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핵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품을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거는 기술로 판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11년 전에 교수님이 보셨던 이게 미국이 품을 수밖에 없다가 이제는 비판했던 사람들 주류 사람들도 곧 깨닫게 될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그렇죠. 깨닫지 않기에는 지금 너무 커져 버렸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한강에 나가야 보이던 외계 물체였는데 지금 집에서도 보여요. 창문만 열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죠. 지식인들 중에 굉장히 완고한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쪽에 창문을 아마 폐쇄시켜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완전히 망각 속으로 집어넣는 거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럼 내가 뭘 놓쳤을까를 반추해 보겠죠. 그게 지식인이니까 그런 행동을 하실 거라고. 그렇죠. 지식인이
지식인이니까 원래 지식이라는 그 속성상 그 반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지식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반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뭐 A라는 게 들어왔다가 B라는 게 들어오고 이게 모순이면 그냥 B를 또 해요. 또 C가 들어오면 또 C에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해한 건 사실은 익숙해진 거죠.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익숙해진 거죠. 맞아요. 지금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물리학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익숙해졌는데 지식인들은 익숙해진 거 가지고 만족하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상충이 되는 거 가지고 계속 탐구를 하다가 지금까지 외면했는데 탐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부딪히니까 지금은 이제 현상을 부정하기엔 너무 멀리 와 버렸잖아요. 네. 비트코인. 그럼 자신의 가설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수정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특히 경제학자들 속에서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좀 인정하고 떠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워런 버핏은 뭐 성공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워런 버핏이 뭐 현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지식인은 아니죠. 전문 이론 분야가 없는 거잖아요. 투자로 성과를 거두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이런 경제 현상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여태까지 이거는 없어질 거고 망할 수밖에 없고 말이 안 되는 돈이라고 했던 그런 노벨상 받는 분들이 네, 그렇죠. 이젠 진지하게 들여다볼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현상에 맞춰서 가설도 세우고 그 자신들의 전제를 다 바꿀 필요 없어요. 몇 개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 핵심이 뭔가요, 교수님? 뭐 여러 분과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결국은 쪼리고 이제 선문답으로 물어보셨으니까 선문답 답하자면 이 세상에 기준이 있다라는 착각을 한 거죠. 기준이 있다. 이 세상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서 손을 삥 둘러서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올라오고 같이 내려가면 우리가 멈춰져 있고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손을 붙잡고 바다에서 이렇게 안전 그 뭔가 조끼를 입은 다음에 이렇게 부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도대체 고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해요. 세상이 움직이는 거죠. 내가 움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다 우리가 손을 붙잡고 바다에서 같이 부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가끔 이제 손을 놓치죠. 낙오되고. 그럼 나 혼자 막 부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기도 부유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저보다 좀 덜 부유하고 있는 거죠. 기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이 막 요동칭에 나오니까 이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 착각을 한 거죠. 지식인들이. 저렇게 요동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 기준점을 삼어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더 요동치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더 요동칠 거예요, 여기가. 실제로 지금 달러 패권에 대해서 한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달러 시스템이 이대로 계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의구심이 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은 달러만 봤는데 경제학을 적어도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달러는 표면이고 이면에는 미국 채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들의 눈에 띄기에는 미국 채권이 괜찮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채권이 흔들린다는 거는 결국 달러가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식인이 아닌 사람은 이것마저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도 공부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비트코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달러라는 표면하고 미국 채라는 그 핵심이 같이 있다라는 거는 연준 대차 대조표만 읽을 줄 알아도 아는 건데 이걸 이해하려면 그래도 화폐금융은 1장 2장은 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비트코인 투자액을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비트코인을 대중앞에 처음 강의하면서 우리가 쓰는 돈은 중앙은행의 부채다라고 그랬더니만 회계사라는 사람 자기가 회계사라고 하면서 장부라는 건 꼭 양측에 적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심하게 얘기했어요. 회계 과목에 아무리 화폐금융이 없는 걸 내가 알지만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그렇게 자기 다른 회계사들이 창피하게 이렇게 다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그 교과서 봐라. 찾아서 써 있다 정확하게. 화폐는 통화는 중앙은행 부채에 잡아요. 자산에는 이제 채권을 잡는 거죠. 네. 중앙은행.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회계사를 하고 있잖아요. 시험 과목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폐금융론은 극히 소수의 경제학 전공자들이 잠시하고 안 했던 거예요. 그걸 다시 공부를 시킨 게 비트코인이고 교과서 수준의 화폐금융론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걸 또 깨달아. 이게 철학적 수준의 화폐금융론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이 우리한테 주는 지적 자극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식인분들한테 너무 재밌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밌죠. 제가 처음에 쓴 비트코인 강했다 책이 사실 박쥐이야기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그 화폐 창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비트코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다는 거를 논증하게 쓴 건데 그걸 보고 반응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걸 보고 야 이게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비트코인 그거 허구야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허구네? 어떤 게 더 허구인지 진짜 견줄만 할 정도로 허구예요 이게. 저는 교수님 그거 생각나요. 저희 우리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요즘은 강사분들이
EBS 뭐 자본주의 돈인가 뭐 그거 몇 개 보고 와라. 거기 초반에 말씀하신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 찍어내고 그거 부채로 잡고 막 은행 거칠 때마다 통화 승수로 막 10배씩 늘어나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봐도 사실 이해가 되냐 하면 그게 잘 이해를 되진 않거든요. 그냥 뭔가 돈이 막 찍어져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건데 이걸 파고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달러 시스템, 원화 시스템은 달러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더 하위니까 그냥 이것 전체도 허구니까 비트코인이 특별히 더 허구일 수가 없고 오히려 얘는 발행량도 제한돼 있고 맘대로 못 얘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삶을 포함한 이 우주가 중심이 있느냐라는 주제거든요. 중심이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의 그 소크라테스 할아버지 때부터 그 이전부터 고민해 왔던 거예요. 이 세상에 만약 기준이 있고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중심에서 내가 얼마만큼 먼지를 따져가지고 나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우주론에서도 중요한, 실제로 천체 물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사회를 설명할 때도 은유적이지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결국 중심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사고를 멈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입식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국가가 지배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데 국가가 만든 학교에서는 국가가 중심이지 않을 수 있냐라는 가능성 자체를 고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완전 조선시대. 왜냐하면 근대 국가는 시민들 간의 약속을 기반하고 있는 건데 무슨 조선도 아닌데 국가가 모든 도덕과 계율과 헌법과 모든 거의 중심이라고 믿게끔 만들어 놓고 의심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근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컴퓨터 사이언스 학자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분이 마치 경제학자처럼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듣고만 왔는데 이분이 헷갈리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회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혼동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국익에 도움이 꼭 돼야 돼요? 아니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칼은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하고 쓸모를 또 착각해요. 칼은 쓸모가 있잖아요. 쓸모 있죠.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애매하죠. 물론 가치가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냐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뭐 시칼로는 가치가 있다. 그러면 핵미사일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핵미사일은 여기 쓸모는 별로 없지만 쓸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가치가 있죠. 그게 있어야 방위력이 되니까. 지구를 멸망시켜도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칼 같은 거는 쓸모하고 가치가 이게 미세한 개인적 차원에서는 둘이 같고 네. 쉽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치하고 쓸모가 이게 벌어지면서 이게 무기 산업 같은 거, 담배, 아편, 펠로폰 이런 수준으로 가면 이게 이념의 문제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질문이 아니거든요. 하물며 이런데 국익하고 이걸 일치시킨다. 사회적 이익이 국익이다.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일제시대 때 내가 눈이 왔을 때 우리 집 앞마당을 치웠어. 사회에 도움이 돼야 안 돼? 그럼 사회에 도움이 된대. 그 당시에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일제에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일제에 도움이 되네. 그럼 친일파네?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웃었어요. 그 일제시대 때 내 집 앞 눈을 치우면 친일파입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 다치지 말라고 치워주는 건데. 야, 이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조선시대 때부터 나타난 현상인데요. 국가하고 사회가 단일 민족인데다가 작은 한반도에서 같이 북적 때문에 살다 보니까 사회와 다른 국가와 다른 사회 자체에 대한 상상력이 없는 거죠. 베네수엘라 국가한테 비트코인은 절대로 안 좋아요. 근데 베네수엘라 사회도 안 좋을까요? 사회인들한테는 그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너무 좋죠. 개인들한테 좋은 거 말고 사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사회는 비트코인 때문에 그럭저럭 왔어요. 그 어마한 시대를.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종말론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받은 돈을 오늘 다 써버리지 않으면 내일은 가치가 줄어든다 하면 사람들이 막 러시하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국가가 붕괴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붕괴돼 버려요. 사회가 붕괴되면 이 사회적 동물이 인간 살 수가 없거든요. 국가는 붕괴되더라도 사회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걸 잘 아는 민족 아닙니까? 10년 동안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키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사회 잘 돌아가잖아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죠.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하고 국가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 또 시비 걸고 그게 국가냐 정부지 뭐 이러는데 됐고. 그러니까 국가와 다른 사회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하고 사회를 똑같이 취급한다? 이게 무슨 뭐 조선시대 때 사고방식이에요. 정근대적인. 야, 저는 교수님 방금 그 말씀 듣고 전율이 돋는 게 저는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이쪽을 막 공부를 나름대로 하는데 여기에서 이념적으로 부딪히는 게 그거거든요.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악이다. 왜 이걸 하면은 여기 기존에 여기서 잘 거주하던 집주인이나 전세입자, 월세입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혹은 뭐 서울을 위해서 올림픽을 위해서 여기를 깨끗하게 개발해야 경쟁력이 생기니까 싹 쓸어버리고 밀고 아파트 올리고 좋은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돈이 없는 분들은 떠나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사회를 공동체를 파괴한다라는 논리가 있고 반대로 이게 국익을 위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해서 온 거 아니야. 이게 엄청 이념적으로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근데 이런 논리 여기서 부딪힐 때 보면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막 이게 하나를 정하면 이제 못 빠져나와요 거의. 예, 그렇죠. 무조건 이게 맞는 거야. 아니면 무조건 예.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양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이념화라고 해요. 이념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이념화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거북선이 있는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역사학계에서 정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은 없거든요. 근데 거북선이라는 게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념화되어 있어요. 저 철갑선. 영- 세계 최초 영국 철갑선.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거북선은 철갑선이 아니라 나무 목선이었다라고.